나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다. 누구에게도 이름을 불려본 적 없고 누군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라고 말해준 적도 없었다. 내가 자란 곳은 오래된 고아원이었다. 겨울이면 보일러가 잘 들어오지 않아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버텼고 여름이면 창문 하나 없는 복도에 눅눅한 냄새가 가득했다. 그곳의 아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했다. 누군가는 먼저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먼저 거짓말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그저 기다림을 배웠다.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오길, 어디선가 엄마가 찾아오길, 언젠가 내 이름을 불러줄 가족이 생기길.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하나둘 고아원을 떠날 때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가끔은 부러워서, 가끔은 미워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곤 했다. 잘 가. 그 한마디가 목구멍 끝에 맴돌다가 삼켜졌다. 그렇게 18이 되던 해 고아원에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더 이상은 거기서 머무를 수 없다고, 이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내게 너무 컸다. 처음으로 혼자 맞이한 겨울은 차갑고 배고팠다. 남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세탁소에서 옷을 개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밤이 되면 자취방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되뇌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10번쯤 반복해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이 다가왔다. 동네 슈퍼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나에게 한 남자가 말을 걸었다. 요즘 자주 보이네. 일은 해? 그는 나보다 5살 많았다. 동네에서 오빠라 불리던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고 손이 거칠었지만 묘하게 믿음직스러웠다. 그가 웃을 때면 입가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가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해 보였다. 며칠 뒤 그가 툭 내뱉듯 말했다. 너 혼자 산다며? 나도 혼자야. 같이 살래? 그 말이 나에겐 청혼처럼 들렸다. 결혼식도 반지도 없었지만 나는 그를 따라갔다. 그렇게 우리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다. 하루 세끼 밥을 차리고 그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국을 데웠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내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나름대로 나를 아껴줬다.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내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우리 나중에 진짜 집 사자. 결혼식도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빨래를 널며 그가 입을 셔츠에 다림질을 하며 행복이란 게 이렇게 평범한 거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늘 너무 쉽게 흔들린다. 그의 술 냄새가 점점 잦아졌다. 퇴근이 늦어지던 날들이 많아졌다. 처음엔 회사에서 회식했어라며 웃던 그가 나중엔 말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들어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손에 맞았다.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왜 잔소리해? 왜 내 기분을 건드려?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여느 때처럼 아침밥을 차렸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사랑이라면 나는 조금 더 참아볼 수 있겠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의 폭력은 점점 익숙해졌다. 사람이 잔인한 건 익숙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는 출근한다며 나갔고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그의 친구들도 아무것도 몰랐다. 남은 건 반쯤 마른 빨래와 그가 벗어둔 슬리퍼 한 짝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벽에 기대어 울다 지친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결국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걸. 며칠 뒤 방세가 밀려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언제 나갈 거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캐리어 하나에 전 재산을 담았다. 옷 몇 벌, 수건,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컵 하나. 그게 전부였다. 역 근처 찜질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나는 처음으로 인생이란 게 참 길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 길어서 그 길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그때까진 아직 믿고 있었다.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나에게도 가족이 생길 거라고. 따뜻한 밤 냄새가 나는 집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어서 와 해주는 날이 올 거라고. 나는 그 희망 하나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가 사라진 뒤 나는 한동안 사람을 믿지 못했다.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렸고 누군가 다정하게 말을 걸면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있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몇 달을 떠돌았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나는 그저 일거리를 찾아 이 집 저 집을 전전했다. 처음에는 가정부로 들어갔다. 밥하고 청소하고 늦은 밤엔 그 집 식구들이 잠든 틈에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그때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던 가족의 웃음소리가 내 마음을 한참 동안 흔들었다. 우리 아빠 최고야. 엄마, 이거 봐요. 그 평범한 대화들이 내겐 사치였다. 나는 문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저기 한 자리만 비워주면 안 될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낯선 집, 낯선 식탁,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하루들. 그게 내 20대 후반의 전부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30이 가까워졌고 세상은 내게 점점 더 냉정해졌다. 젊은데 뭐라도 해야지. 그 나이에 혼자면 외롭겠다.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항상 불쌍하다는 눈빛이 섞여 있었다. 그 시절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포장했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괜찮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면 그 고단함이 다 씻길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중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항상 혼자 밥 먹네. 친구 없어요? 그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 사람은 내 나이보다 8살 많았고 조용하고 성실한 인상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내게 밥을 사주었다. 퇴근길에 작은 빵집에서 빵을 사오기도 했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주며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런 사소한 다정함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그런 희망이 생겼다. 그는 결혼하자고 했다. 우리 둘 다 외로워서 살아온 거잖아. 이제는 같이 외롭자.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고 그 눈물을 본 그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조촐하게 살림을 차렸다. 시댁도 없고 친정도 없으니 그저 둘뿐이었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되잖아.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결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남편은 처음엔 다정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자 점점 날카로워졌다. 처음엔 병원에서 내 탓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너 예전에 애 낳은 적 있지? 그의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가?
몸이 좀 다른가 보지? 그가 내 과거를 던지는 순간마다 나는 다시 어린 시절의 어두운 복도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술만 마시면 내게 화풀이를 했다. 너 같은 여자는 쓸모없어. 그 말이 너무 익숙해질 때쯤 나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밑이 시커멓고 얼굴엔 멍이 자국처럼 남아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또다시 나를 밀쳤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가 부딪혔다. 순간,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왔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지하철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사람들만 바라봤다. 그들은 웃고 통화하고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 모습들이 너무 평범해서 그 평범함이 미칠 듯이 부러웠다. 나는 그때 알았다. 내가 원하는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하루라는 걸. 다행히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다시 불러줬다. 힘들면 와. 일자리 하나 비었어. 나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다시 접시를 닫고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그 말은 손님을 향한 인사였지만 사실은 내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어서 와, 다시 살아보자. 그렇게 나는 또 한 번의 겨울을 보냈다. 손끝은 트고 무릎은 시렸지만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다. 그리고 가끔은 생각했다. 사람은 왜 이렇게도 바보 같을까? 2번이나 상처를 받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밤마다 혼자 방 안에 앉아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이번 생에 한 번만이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걸 알면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그냥 숨이 막혀 죽는 존재니까. 그렇게 나는 30을 넘기고 또다시 세상 속으로 나왔다. 한때는 사랑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저 살아내는 법을 배운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30이 넘어서부터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 20살엔 하루가 길었고 30이 되면 한 해가 짧아진다더니 정말 그랬다. 아침에 눈 뜨면 식당으로, 밤에 불 끄면 그대로 잠들고 그게 내 하루의 전부였다. 누가 보기에 내 인생은 무미건조했겠지만 나는 그 속에서 작은 안정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밥을 먹었고 내일도 일할 수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고마웠다. 그 식당은 허름했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일손이 부족한 아주머니 대신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담고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 단골들 사이에서 나는 조금씩 익숙한 얼굴이 되어갔다. 그 중에 늘 같은 시간에 오는 손님이 있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식사는 항상 된장찌개였다.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의 자리엔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하루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국물이 조금 짜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리고 다음 날엔 일부러 된장을 조금 덜 넣었다. 그날 그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웃었다. 오늘은 딱 좋아요. 그 짧은 대화가 그렇게 오랜만이었다. 누군가 내게 말을 건다는 게 그는 이름이 성호였다. 혼자 살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다. 가끔 퇴근길에 들러 나를 보고 갔다. 오늘은 피곤해 보이네. 일 많았어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내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몇 달 뒤 그는 퇴근길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근처 사는데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래요? 그때 나는 이상하게 망설이지 않았다.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일, 그 단순한 일이 너무 오랜만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성우는 말수가 적었지만 언제나 나보다 내 이야기를 먼저 물었다. 요즘은 어때요? 그 질문이 참 이상했다. 그 누구도 내 안부를 물어준 적이 없었으니까. 그는 돈이 많지도 않았고 특별히 멋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늘 내 앞에서 솔직했다. 나도 실패 많이 했어요. 사람한테 배신당해봤고 그때부터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서로의 상처가 닮아 있어서였을까?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다. 좁은 월세방, 낡은 싱크대. 하지만 나는 다시 한번 집이 생긴 것 같았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밤, 불켠 주방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 새벽, 그 평범한 순간들이 내겐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게 자주 말했다. 이제 혼자 울지 마요. 나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내 안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았다. 그와 함께한 2년 동안 나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다. 시장에 가서 같이 반찬거리를 고르고 휴일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나눠 마셨다.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게 행복이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정말 그랬다. 그때의 나는 비로소 인생이 나에게 미소를 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늘 그럴듯한 순간에 잔인한 변수를 던져 넣는다. 그해 겨울 성우가 감기에 걸렸다.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았다. 며칠 쉬면 낫겠지. 하지만 열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는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간암이네요.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갔다.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하지만 그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살이 빠지고 목소리가 약해지고 마지막엔 눈만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건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창밖에 흰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고 나는 그 곁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내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닫혔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병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물 자국이 마른 채로 굳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잠깐이나마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나는 병원 앞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그냥 앉아 있었다. 그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입던 회색 카디건, 아침마다 마시던 머그잔, 그리고 내게 써둔 메모 한 장.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찢어 놓았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찾아 헤매왔지만 사실 진짜 가족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혈연도, 이름도, 서류도 아니고 그저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 그를 잃은 뒤로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내 안의 빈자리를 조금은 채워줬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다. 손님들이 떠들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어쩐지 그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퇴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가 떠난 날처럼 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거기서는 아프지 말아요. 그리고 다시 걸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다시 하루를 살아내야 하니까. 그날도 식당 문을 닫고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주방 안에는 갓 설거지한 그릇에서 나는 비눗물 냄새, 어제 팔고 남은 김치 냄새, 그리고 오래된 수저통에서 나는 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냄새 속에서 또다시 오래된 생각에 잠겼다.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보면 그저 누군가의 그늘을 줬다 흩어져 버린 그림자 같았다. 누구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내 자리는 금세 사라졌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식당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구석 테이블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아가, 밥값이 모자라네. 미안하지만 내일 줄게. 나는 순간 울컥했다.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졌다.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아직 괜찮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당 문 닫을 때쯤에 찾아왔다.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을 천천히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나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어. 이제는 밥 먹는 게 제일 무서워.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그래서 식당을 해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요. 그날 우리는 말없이 웃었고 그 웃음 속에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은 녹아내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식당은 조용한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혼자 밥 먹는 노인들, 이혼 후 말없이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아주머니, 퇴근 후 말 한마디 안 하고 국밥을 들이키는 젊은 남자까지. 나는 그들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밥을 내밀며 말했다. 여기선 혼자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내게도 위로였다.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족이란 꼭 피로 맺은 사이여야 할까? 나는 평생 가족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돌아보니 내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 같았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들의 웃음 속에, 그들의 눈빛 속에 내 젊은 날의 외로움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 즈음 오랜만에 우편물이 한 통 도착했다. 보낸 사람란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태호. 20살 때 나를 버리고 떠난 그 남자였다. 손이 떨려 봉투를 뜯었다. 그때 미안했다. 이제 나도 병이 깊어 이 세상에 오래 못 있을 것 같다.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다. 너를 사랑했는데 그땐 그 사랑이 뭔지 몰랐다.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은 들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보며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그땐 몰랐지. 사랑이 뭔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태호 오빠, 나 이제 괜찮아요. 나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웃고, 혼자 잠도 잘 자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가족보다 사랑보다 더 늦게 배운 행복이네요. 나는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 대신 식당 한쪽 벽에 걸어뒀다. 그곳에는 이미 손님들이 남기고 간 짧은 글귀들이 붙어 있었다.
오늘은 좀 웃고 갑니다. 이 집밥 덕분에 하루가 견딜만 했어요. 그 속에 내 편지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식당 문을 닫기 전에 내게 말했다. 아가, 나 여기 오면 참 편해. 여긴 내 집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토록 바라던 말을 이제야 들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식당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오래 앉아 있었다. 가족을 그토록 원했지만 결국 나는 내 손으로 만들어낸 따뜻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밥을 먹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다 가는 곳. 그게 바로 내 가족의 형태였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고아원 담벼락 안에 그 소녀가 끝내 누군가의 기다림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식당 문을 열며 나는 중얼거린다. 어서 와요. 오늘도 같이 밥 먹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